변호사비 대납과 대북 송금 등 의혹의 핵심 인물로 꼽히는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이 검찰로 압송돼 강도 높은 조사가 시작됐습니다. 김 전 회장이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 등을 부인하는 가운데 검찰은 내일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거리두기 해제 이후 처음 맞는 이번 설 연휴에는 모두 2,600만 명이 대이동하고 10명 가운데 9명이 승용차를 이용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귀성길은 설 전날인 21일 오전에 가장 정체가 극심하고 귀경 때는 설 다음 날 오후에 차량이 몰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아랍에미리트 국빈 방문을 계기로 양국의 원전 추가 협력과 제3국 공동 진출이 본격적으로 추진됩니다. 김 대통령은 UAE의 300억 달러 투자 결정에 대해서 경제인들이 일궈낸 성과라며 새로운 중동 붐을 여는 신호탄이 될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네팔 여객기 추락 사고와 관련해 외교부가 우리 국민으로 추정되는 시신 2구를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히말라야 안나푸르나에서 트레킹하던 50대 한국인 여성이 숨진 채 발견돼 현지 경찰이 정확한 사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뉴스앤 이슈 2부 시작하겠습니다. 도피 8개월 만에 붙잡힌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이 오늘 아침 국내로 송환되자마자 곧바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김 전 회장에 대해 내일쯤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입니다. 취재기자와 함께 자세한 내용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송재인 기자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일단 오늘 아침 인천공항을 통해서 들어왔죠. 당시 상황부터 좀 정리를 해볼까요? 네, 김 전 회장을 태운 비행기는 오늘 아침 8시 16분쯤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김 전 회장은 지난해 5월 쌍방울에 대한 검찰 수사가 본격화하자 해외로 달아났다가 8개월 만에 검찰 수사관들과 함께 국내로 오늘 들어오게 됐습니다. 꼭 일주일 전 태국 골프장에서 양선길 현 쌍방울그룹 회장과 함께 현지 경찰에 붙잡혔었고요. 사실 이후에는 송환 거부 소송을 이어가면서 국내 귀국을 미루지 않겠냐 이런 전망이 나왔지만 친인척 등 주변인들이 하나둘 구속 또 체포되면서 검찰 수사에 협조하기로 마음을 바꿨다고 본인은 주장하고 있습니다. 예, 이렇게 국내로 들어와서는 어떤 말을 남겼습니까? 네, 우선 혐의와 관련해선 구체적으로는 언급하지 않았고요. 심경에 가까운 발언을 조금 더 많이 했습니다. 네. 오늘 아침 인천공항 CIQ에서 YT의 취재진이 직접 들은 말 발언 들어보시죠. 검찰 조사 앞두고 좀 신경 같은 거라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보지마, 저 때문에 저희 회사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이 상처받는 거 그게 많이 적응했습니다. 내후 민주당 이재명 대표와의 인연 또 그걸 물어본 이유겠죠. 변호사비 대납 의혹 등 구체적인 의혹에 대해서는 없다 혹은 모른다는 짧은 말들만 반복했고요. 쌍방울 계열사 사회이사 선임에 대한 질문에는 이것도 좀 구체적인 질문인데 나중에 검찰에서 다 밝혀질 거다라고 답했습니다. 예. 언론 인터뷰가 태국에서도 몇 번 있었고요. 우리 취재진도 태국에서 만나지 않았습니까? 네, 안 그래도 말씀을 드리려고요. YTN도 이제 김철희 사회일부 기자가 현재 취재를 가서 나흘 혹은 닷새 가까이 취재를 이어왔는데요. 가장 큰 목표는 아무래도 김 전 회장 입장을 직접 듣는 거였습니다. 네. 태국 현지에서 비행편 이륙 직전에 김 전 회장의 입장을 직접 대면 인터뷰로 들을 수 있었는데요. 사실 이때 했던 발언이 조금 전 인천공항 CIQ에서 했던 발언보다는 조금 더 내용이 많습니다. YTN 기자가 우선 현지 취재를 이어오면서 김 전 회장 주변 인물들을 만나고 또 도피를 도왔다고 조력자로 지목된 사람도 만나서 들었던 얘기가 김 전 회장이 이재명 대표를 모른다고 했었다 이런 전언을 들었었거든요. 이 내용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또 강경하게 말하면서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관련 발언도 준비돼 있는데요. 들어보시죠. 전화도 한 적 없으세요? 이재명 씨는 전화나 뭐 이거 한 게 없는데 전화는 한 번 하신 적 있지 않으세요? 없습니다. 전화 없고요. 전화보다 말도 못하고. 네, 전화번호도 알지 못한다 이러면서 이재명 대표와의 인연 또 연관성, 변호사비 대납 의혹을 강하게 부인했고요. 이 변호사비 대납 의혹의 자금 출처로 지목된 전환사채 발행을 통한 비자금 조성 의혹에 대해서도 그게 가능한 일이겠냐라고 취재진에게 되물으면서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네, 검찰 호송차로 압송돼 조사받을 내용에 대한 입장을 먼저 밝힌 건데 조사가 예정된 그 내용들 하나씩 좀 짚어볼까요? 네, 우선 의혹의 출발점은 전환사채입니다. 이미 김 전 회장 체포영장 검찰은 지난해 8월에 미리 받아뒀거든요. 네. 여기에도 적시된 혐의가 전환사채의 거래 과정과 관련한 배임 또 횡령 혐의입니다.
김 전 회장 재임 시절인 지난 2018년과 2019년 쌍방울은 각각 100억 원 규모의 전환사채를 발행했었고요. 이 거래 과정에서 의혹이 불거진 게 상당히 복잡한 방식으로 우선 이 전환사채가 거래가 됐습니다. 투자 회사를 거쳐서 이후에 쌍방울 계열사들이 사들이기도 했는데요. 예. 이 투자 회사의 성격을 보면 김 전 회장이 사실상 소유주로 알려진 곳이거나 혹은 그게 아니더라도 김 전 회장 친인척이나 최측근 명의라서 의혹이 더욱 증폭됐습니다. 이게 자금 흐름이 이렇게 가는 게 대체 무슨 의도냐, 정상적인 흐름이 아니지 않느냐 이런 의혹이 증폭됐고요. 최소한 일부러 세탁하려고 한 자금이거나 나아가 김 전 회장이 비자금 마련을 목적으로 자신과 관계 있는 회사들을 거쳐서 자금을 뺀 거 아니냐 이런 의혹이 나왔습니다. 금융정보 분석원은 이를 쌍방울의 수상한 자금 흐름이라고 보고 관련 자료를 검찰에 통보했고요. 이에 따라서 김 전 회장의 배임 또 횡령 혐의에 대한 검찰 수사가 본격화했고 오늘 조사에서도 아마 먼저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관측되고 있습니다. 네, 국내 취재진이 태국까지 가서 이렇게 김 전 회장을 찾아다니고 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연관성 아니겠습니까? 이 변호사비 대납 의혹 수사는 어떤 내용입니까? 네, 그 수사 내용이 사실 앞서 말씀드린 전환사채 수사 내용과 바로 연결이 되는데요. 우선 재작년 10월, 그러니까 본격적인 대선 국면에 들어가면서 당마다 당내 경선을 진행할 시기에 한 시민단체의 고발로 본격적으로 불거진 의혹입니다. 이재명 대표 아마 기억하실 텐데요. 경기도지사 시절, 아직은 대선 후보로서 공식화되지 않았던 시절에 친형 강제 입원 논란과 관련해서 발언으로 이제 고발이 돼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파기환송심 또 최종 재판까지 갔었죠. 예. 최종적으로는 무죄를 인정받았었는데요. 이 재판을 3년에 걸쳐서 지내면서 이 대표가 선임했던 변호인단의 한 변호사가 변호사 수임료를 이 대표가 아닌 선임했던 이 대표가 아닌 쌍방울에서 20억 원어치 전환사채 형식으로 대신 받았다는 게 이 고발했던 시민단체의 주장이었습니다. 예. 관련 내용이 담겼다고 하는 녹취록과 이 해당 변호사가 전환사채를 사들인 쌍방울 계열사에서 실제로 사회이사로 활동했던 사실 등을 근거로 이제 제기했던 건데요. 이에 따라서 해당 시민단체는 지난해 대선 기간이었던 지난해 10월쯤 선거법 사건을 전후로 재산 3억 원이 줄었다는 네. 이 대표의 SNS 글을,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변호사비로는 3억 원 정도를 지출했다는 취지죠. 그 SNS 글은 허위사실 공표다라면서 이 대표를 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고 지금까지 의혹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예, 이 선거법 사건에 대한 검찰 판단은 이미 나온 상태죠. 네, 맞습니다. 대선 기간 불거진 의혹인 만큼 대선 기간에 고발된 선거법 사건은 공직선거법 이제 공소시효 기간이 있잖아요. 그게 지난해 9월 추석을 앞둔 시점이었는데요. 네. 공소시효 만료가 다가왔던 만큼 검찰도 당시에 일부나마 결론을 내렸습니다. 당시로서는 공소시효가 임박한 상황에선 증거가 충분하다고 볼 수는 없다라면서 증거 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했는데요. 말하자면 허위사실, 이게 허위사실인지 아니면 실제인지 그 부분을 따져보기에는 지금 상황에선 증거를 확보할 수 없다라는 네. 결론이었는데 다만 이 불기소 처분서에 보면 이제 본류 사건에 대한 검찰의 현재 판단이 담겨 있습니다. 다만 이 대표가 쌍방울에서 그 변호사비를 대납받았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고 불기소 처분서 여지를 남긴 건데요. 이에 따라서 본류 사건 수사를 계속 이어오고 있는데 검찰이 당시 불기소 처분하면서도 여지를 남겼던 근거를 그래픽으로 보면서 하나하나 좀 짚어보겠습니다. 네. 지금 나와 있는데요. 먼저 검찰은 이 대표가 밝힌 변호사 수임료 3억 원이 요 불기소 처분서에는 2억 5천만 원으로 나와 있는데 이게 상황에 따라서 이 대표가 구두로 말한 규모와 또 SNS에 적었던 규모가 달라서 우선 3억 원 정도로 이해하시면 될 것 예. 같은데요. 이 3억 원이 일반적인 기준에 비춰서는 이례적으로 적어 보인다라고 판단을 했고요. 네. 그리고 쌍방울 전환사채 거래 수사 과정에서 그러니까 금융정보분석원에서 넘겨받은 수상한 자금 흐름 수사를 하면서 이 과정에서 유통이나 혹은 거래 과정에서 배임, 횡령 혹은 자금 세탁 같은 수상한 정황이 발견이 됐고 또 이 대표가 선임한 변호사들이 쌍방울 사회이사 등으로 선임된 이력이 있다. 네. 이 세 가지 부분을 짚으면서 이걸 다 종합하면 쌍방울의 변호사비 대납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라고 판단을 했었습니다. 다만 이 불기소 처분서에도 이제 김성태 전 회장이 왜 그렇게 중요한가 이 부분을 검찰이 직접 밝혔는데요. 예.
전환사채 유통 등을 주도하고 회장으로서 사회이사 선임을 총괄했던 당시 김성태 전 회장이 도피한 상황에서는 이 제한된 공소시효 기간 안에는 혐의를 밝혀내긴 어렵다라고 밝혔었습니다. 예. 그 중요한 김성태 전 회장이 지금 국내로 들어와서 검찰 조사를 받고 있는 건데 취재진과 만났을 때는 뭐 모든 혐의, 대부분의 혐의를 부인한 거 아니겠습니까? 검찰에 들어가서 좀 다른 얘기를 할 수도 있을까요? 물론 가능성을 배제하긴 어렵겠지만 사실 김 전 회장이 이전에 그 국내로 들어오겠다라는 뜻을 밝히면서 검찰 수사에 협조하겠다 이렇게 밝혔었잖아요. 사실 그 의미, 원론적인 의미에 비춰보면 지금 언론을 상대로 보이고 있는 태도는 물론 이외의 목적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검찰 수사에서 유의미한 진술을 처음부터 끝까지 속도감 있게 풀어낼 거다라는 전망을 하기엔 아직은 조금 부족한 상황 같고요. 예. 따라서 우선 수사의 속도가 날 걸로 보이긴 합니다. 핵심 피의자가 들어왔으니까요. 하지만 결과가 어떻게 될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할 걸로 보입니다. 네. 김 전 회장이 앞서 말씀드렸듯이 검찰 수사에 협조하겠다, 밝힐 건 밝히겠다라면서 송환 거부 소송을 태국 현지에서 포기했었는데 앞서 직접 보셨다시피 대남 의혹 또 이재명 대표와의 연관성은 일체 부인하고 있기 때문에 이 밝힐 건 밝히겠다 안에 뭐 변호사비 대납 의혹이라던가 이제 사회적으로 주목을 받고 있는 이재명 대표와의 인연 연관성 이런 부분은 적어도 대외적으로 보기엔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요. 또 김 전 회장의 자금을 관리했던 매제인데요. 네. 쌍방울그룹 재경 총괄본부장도 지금 해외 도피 중인데 물론 현지 경찰에 잡히긴 했지만 이제 송환 거부 소송을 내면서 우리 검찰이 신병 확보를 1인치일 안에 하기는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당사자죠. 변호사비 대납 의혹에. 예. 이재명 대표 역시도 김 전 회장과의 인연을 이전부터 지금 최근까지도 일체 부인하고 있습니다. 관련 녹취 준비돼 있는데요. 잠깐 듣고 오겠습니다. 내가 인연이라면 이거 내이 사입은 거 도대체 저는 김성태라는 분 얼굴도 본 일이 없거든요. 근데 그분이 왜 제 변호사비를 내며? 네, 이 대표가 변호사비 대납 의혹에 대한 질문이 나오면 자주 하는 말인데요. 쌍방울과 인연이라면 내이 사입은 거밖에 없다. 이러면서 어느 정도는 농담을 섞으면서 말도 안 되는 의혹이라는 취지죠. 이렇게 극구 부인을 양측 모두 극구 부인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혐의를 검찰이 이제 본격적으로 규명할 만한 유의미한 진술들이 빠른 속도로 나올 수 있겠느냐, 그건 좀 어렵지 않겠냐 이런 말까지도 나옵니다. 예, 유의미한 진술이 나올 수 있을지 좀 봐야 되겠고요. 조사하게 될 또 다른 의혹 한 가지 더 있죠. 네, 쌍방울의 대북 송금 의혹입니다. 지난 2018년에서 2019년 중국으로 640만 달러를 밀반출해서 결국엔 북한 고위급 인사에게 건넸다는 혐의인데요.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고요. 일각에서는 이 체포영장에 적시된 횡령 또 배임 의혹, 아까 말했던 전환사채 관련한 혐의죠. 이것과 함께 대북 송금 의혹이 먼저 조사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체포 시한 48시간 안에 구속영장을 청구해야 되는데 사실 이미 송환 과정에서 몇 시간이 흘러버렸지 않습니까? 그런 만큼 검찰은 주어진 시간이 빠듯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런 만큼 체포영장에 적시된 전환사채 관련 혐의를 우선적으로 들여다보겠지만 그 이후에는 사실 당사자들이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그리고 수사를 할 내용이 상대적으로 많은 변호사비 대납 의혹을 뭐 집중적으로 추궁하기보다는 관련자가 이미 구속 기소까지 돼서 수사가 어느 정도 좀 진척이 되어 있는 대북 송금 의혹을 김 전 회장을 상대로 조사하지 않겠냐 이런 분석이 안팎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예. 검찰은 체포 시한을 꽉 채워서 조사하겠다는 방침이고요. 그런 만큼 내일 밤쯤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쌍방울그룹 김성태 전 회장의 국내 송환과 앞으로의 수사 방향 짚어봤습니다. 송재인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맞습니다. 김성태 전 회장과 가까운 것으로 알려진 배상윤 KH그룹 회장도 최근 귀국 의사를 밝혔습니다. 일단 알펜시아 리조트 입찰 비리 수사가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이는데 KH그룹이 쌍방울과 연루된 사건들도 많아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겨냥한 수사에 또 다른 변수가 될 수도 있습니다. 김다연 기자의 보도입니다. 해외에 장기간 머무르고 있는 KH그룹 배상윤 회장도 최근 회사 관계자 등을 통해 귀국 의사를 밝혔습니다. 일단 검찰로 대부분 사건이 넘어온 알펜시아 리조트 입찰 비리 수사에 속도가 날 전망입니다. 재작년 6월 KH 계열사인 KH강원개발은 알펜시아 리조트를 7천억 원대에 사들였는데 당시 공개 입찰에는 KH 관계사 2곳만 참여했습니다.
경찰은 이 과정에서 강원도와 사전 조율이 있었다고 보고 최문순 전 도지사와 KH 관계자를 입찰 방해 혐의로 송치하고 해외로 나간 배 회장에 대해선 체포영장을 발부받았습니다.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KH가 인수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다른 계열사들에서 무리하게 돈을 끌어와 손해를 입힌 정황도 포착했습니다. 인수 과정에서 쌍방울로부터 250억 원을 지원받았다는 의혹도 규명 대상인데 배 회장을 배임 혐의로 입건한 검찰은 우선 실무진부터 차례로 불러 조사한다는 계획입니다. 따라서 배 회장이 귀국하면 입찰 방해 혐의에 대한 경찰 조사부터 우선 이뤄질 예정입니다. 쌍방울 그룹과 관련한 검찰 수사도 더 탄력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배 회장은 김성태 전 회장과는 의형제로 불릴 만큼 긴밀한 관계로 알려졌습니다. 이미 수원지검은 쌍방울과 아태평화 교류협회 대북 송금 의혹과 관련해 배 회장을 피의자로 입건한 상태입니다. 검찰은 지난 2019년 1월 중국에서 김 전 회장과 북측이 만나 남북 경협 사업을 합의한 자리에 배 회장이 동석한 정황을 확인했습니다. 또 KH와 쌍방울이 서로의 계열사가 발행한 전환사채를 매수해주는 등 금전적인 교류가 잦았던 만큼 이재명 대표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에도 배 회장이 관여했는지 살펴보고 있습니다. 쌍방울 핵심 의혹에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배 회장의 귀국까지 현실화한다면 사실상 이 대표를 겨냥한 쌍방울의 수상한 자금 흐름 수사가 가장 먼저 급물살을 탈 수도 있습니다. YTN 김다연입니다. 이재명 대표에 대한 검찰 수사가 속도를 내면서 당 차원의 대응을 놓고 내부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총선 승리를 최우선 목표로 둬야 한다며 이를 위해선 방탄 논란에서 벗어나기 위해 이른바 사법 리스크 문제를 분리 대응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박용진 의원의 말 들어보겠습니다. 총선 승리를 하지 못하면 이재명도 죽고 당도 죽는다. 그러나 이재명도 살고 우리 민주당도 살려면 방탄 논란으로부터 벗어나고 사법 리스크에서 벗어나서 총선 승리 길밖에 없다. 이 원칙을 분명히 세우고 모든 문제를 대응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재명 대표가 지금 당대표가 가지고 있는 이런 사법 리스크, 대표 리스크를 당과 분리시켜내기 위해서 다양한 방법들 중에 하나 선택할 수 있을 거라고 보고요. 다만 저는 당원 80조라고 하는 민주당에 정해져 있는 제도를 언급했을 뿐이고요. 이걸 얘기하니까 내부 총질한다 이런 분들이 계시는데 당에 있는 제도와 시스템을 잘 적용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게 내부 총질인가요? 이렇게 당 차원의 대응이 부적절하다는 내부의 목소리가 오히려 역효과를 부른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민생을 걱정하는 이재명 대표의 메시지가 묻힌다는 겁니다. 고민정 최고위원의 인터뷰 들어보시겠습니다. 그런 발언들이 분리 대응을 막아서고 있는 가장 첫 번째 장애물이 되고 있습니다.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이 이재명 대표에 대한 검찰의 소환 조사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박영선 전 장관님이라든지 조응천 의원님이라든지 이런 발언들이 계속 나오다 보니까 오히려 현안에 대한 대표의 발언들이 계속 묻히는 겁니다. 만약에 현안에 대한 대응들을 하지 않고 사법적 문제에 대해서 본인의 수사에 대해서만 대표가 말씀을 하셨다면 저조차도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적으로 얘기했을 겁니다. 일부러라도 하지 않고 있는데 오히려 분리 대응해야 된다, 사법 리스크에서 벗어나야 된다라는 발언들이 오히려 저희 당을 계속 그쪽으로 몰아가고 있는 역효과를 불러내고 있다는 점을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아랍에미리트를 국빈 방문하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이 우리나라의 수출 1호 원전인 바라카 원전을 방문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원전 추가 협력과 제3국 공동 진출을 성사시킬 때라고 강조했습니다. 영국에서 그 성과를 이룰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부다비에서 박소정 기자의 보도입니다. 사막 한가운데 지어진 한국과 UAE 경제 협력의 상징 바라카 원전. 윤석열 대통령이 도착하자 모하메드 UAE 대통령 일행이 맞이합니다. 가동을 앞둔 바라카 3호기와 건설 중인 4호기 현황을 살피는 기념행사. 우리 기업을 대표해선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정의선 현대차 그룹 회장이, UAE 측에선 대부호로 유명한 만수르 아부다비 부총리가 동석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바라카 원전이 두 나라의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대표하는 상징적 의미라면서 추가 원전 협력의 확대를 강조했습니다. 양국이 더욱더 힘을 모아 추가적인 원전 분야 협력과 더 나아가 제3국 공동 진출 등 확대된 성과를 창출해야 된다고 강조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대통령실은 기존 원전보다는 소형 모듈 원전, 즉 SMR 같은 차세대 원전을 협력하자는 데 방점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제3국 원전 시장 공동 진출은 영국을 염두에 두고 추진하고 있다며 지난해 실질적으로 논의가 많이 이루어졌다고 부연했습니다. 미래 협력의 틀을 한층 강화했다고 밝힌 대통령실,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거듭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양국 관계의 중요성과 잠재력에도 불구하고 지난 5년간은 탈원전 정책 등으로 인해서 한 UAE 관계에서 가시적 진전을 보기 어려웠던 것이 사실입니다. 이와 함께 윤 대통령과 모하메드 UAE 대통령은 기후 행동을 위한 공동 선언을 채택하고 기후변화 분야 협력도 약속했습니다. 재생에너지, 수소, 탄소 저장 포집 활용 등 청정에너지 협력까지 더해지면 양국의 에너지 안보 강화는 물론 글로벌 에너지 시장의 안정성 제고에도 대통령실은 원전과 방산 분야는 두 나라 간의 최고 수준의 신뢰가 필요하다면서 이번 방문에서 전략적 협력을 최고로 끌어올리는 기반을 마련했다고 자평했습니다. 아부다비에서 YTN 박소정입니다. 양국 정상은 우리나라에 대한 300억 달러 투자가 명기된 공동 성명에 합의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참석한 비즈니스 포럼에서는 양해각서 24건이 추가로 체결됐습니다. 대통령실은 신중동붐 원년을 향한 첫걸음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역시 아부다비에서 박석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국빈 방문 둘째 날 정상회담을 연 윤석열 대통령과 UAE 모하메드 대통령이 회담을 마친 뒤 공동 성명에 합의했습니다. 양국 간 특별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더욱 발전시키겠다는 게 골자인데 UAE 국부펀드에 한국에 대한 300억 달러 투자 공약이 명기됐습니다. UAE 이러한 투자 결정은 MOU가 아닌 정상 공동 성명에 명기되었습니다. 이는 한국 경제에 대한 UAE의 확고한 신뢰가 명시적으로 확인된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통 큰 투자에 힘입은 윤 대통령은 이튿날에도 경제 외교 일정을 이어갔습니다. 한 UAE 비즈니스 포럼에 참석해 양국 기업인들을 만나 한국과 UAE의 시너지 효과를 기대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유해의 투자와 한국의 첨단 산업 역량이 시너지를 이루어서 세계 시장에서 많은 성과가 창출되기를 기대합니다. 그리고 해내야 합니다. 포럼과 함께 100여 개 기업이 참여한 1:1 수출 투자 상담회도 열렸습니다. 대통령실은 포럼을 통해 양해각서와 계약 24건이 체결됐고 61억 달러 규모에 달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국빈 방문을 계기로 체결된 양해각서와 계약은 모두 48건에 이릅니다. 신중동붐 원년을 향한 첫걸음을 내디뎌 수출과 해외 시장 진출로 복합 위기를 돌파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경제 외교를 표방한 이번 순방에서 300억 불 투자 유치를 약속받은 윤 대통령. 이제 두바이로 이동해 한 UAE 미래 포럼 등을 소화한 뒤 UAE에서의 일정을 모두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아부다비에서 YTN 박석영입니다. 국산 무기인 천궁2와 천무를 수입한 UAE가 우리나라의 다목적 수송기 개발에도 공동으로 참여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국빈 방문을 계기로 방산 협력이 본격화된 UAE가 K방산의 중동 전진 기지가 될지 주목됩니다. 신준명 기자의 보도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국빈 방문을 계기로 UAE는 한국의 다목적 수송기 신규 개발에 참여하기로 했습니다. 한국항공우주산업은 UAE 측과 다목적 수송기 국제 공동 개발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카이는 2035년 이전 양산을 목표로 다목적 수송기 국내 개발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UAE가 개발비 3조 원 가운데 일부를 분담하는 방식으로 참여할 가능성이 큽니다. 이번에 항공산업 관련 전략적 협력을 위한 MOU를 체결했습니다. 구체적인 협력 방향은 향후 논의 예정이며
UAE는 이미 국산 다연장 로켓 천무를 운용하고 있고 한국형 패트리엇으로 불리는 미사일 요격 체계 천궁2 수입 계약도 체결한 K방산의 큰 손입니다. 여기에 KF-21 초음속 전투기와 소형 무장 헬기, 장애물 개척 전차나 다목적 무인 차량 등에도 관심을 보이는 것으로 전해지는 만큼 앞으로 이 같은 추가 수출까지 성사되면 UAE가 K방산의 중동 수출 전초 기지가 될 수 있을 거란 전망이 나옵니다. 중동 같은 경우도 항상 안보 불안 요소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수송기뿐만 아니라 총궁 탄도탄 요격 미사일 그리고 각종 드론에 대응하는 국산 무기 체계들이 수출될 가능성이 높은 국가이기도 하죠. 방위사업청도 이번 순방에서 UAE와 전략적 방위산업 협력에 대한 MOU를 체결하며 실질적인 방산 협력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이집트나 사우디아라비아 등 중동 각국도 K방산에 관심을 보이고 있어 국산 무기 체계의 추가 수출 가능성에 대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YTN 신준명입니다. 이란 외무부가 아랍에미리트의 적은 이란이라는 윤석열 대통령의 최근 발언에 대한 한국 정부의 설명을 기다린다고 밝혔습니다. 이란 국영 IRNA 통신 등에 따르면 나세르 카나디 이란 외무부 대변인은 16일 두 주변국이자 우방인 이란과 아랍에미리트의 관계에 대한 한국 대통령의 최근 간섭 발언을 계속 지켜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카나디 대변인은 한국 당국자가 말한 것으로 인용된 발언이 그가 UAE를 포함한 페르시아만 연안 국가들과 이란의 역사적이고 우호적인 관계, 이런 면에서 급속하게 일어나고 있는 긍정적인 전개를 전적으로 모르고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는 이란 외무부가 한국 정부의 최근 입장, 특히 이란과 UAE의 관계에 대한 외교적으로 부적절한 한국 대통령의 발언을 심각하게 지켜보고 평가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카나디 대변인은 이란은 또한 이번 사안에 대한 한국 외교부의 설명을 기다리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은 15일 오후 UAE에 파병된 아크 부대를 찾아 장병을 격려하면서 여기가 바로 여러분의 조국이라며 우리의 형제 국가인 UAE의 안보는 바로 우리의 안보라고 말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UAE의 적은 가장 위협적인 국가는 이란이고 우리의 적은 북한이라며 우리와 UAE가 매우 유사한 입장에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외교부는 윤석열 대통령이 아크 부대를 방문해 아랍에미리트의 적은 이란이라고 발언한 것과 관련해 이란과의 관계와는 무관하다고 밝혔습니다. 외교부는 윤 대통령의 발언이 UAE에서 임무 수행에 최선을 다하라는 취지의 장병 격려 차원이었다며 불필요하게 확대 해석하는 일이 없기를 바란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우리나라는 이란과 1962년 수교 이후 오랜 우호 협력 관계를 이어왔고 이란과의 지속적인 관계 발전에 대한 우리 정부의 의지는 변함없이 확고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한미 국방당국이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장관의 방한을 협의하고 있는 걸로 전해졌습니다. 군 관계자는 국방부가 오스틴 장관과의 방한 일정을 협의하고 있고 시점은 설 연휴 이후가 유력하다고 밝혔습니다. 오스틴 장관은 이종섭 국방부 장관과 회담하고 윤석열 대통령도 예방할 것으로 보입니다. 대법원의 확정 판결에도 스카이72 골프장 부지를 인천국제공항공사에 돌려주지 않은 기존 운영사를 상대로 법원이 강제 집행에 나섰습니다. 이 과정에서 양측이 분말 소화기를 뿌리고 충돌하면서 부상자도 발생했고 일부는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현장에서 체포되기도 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강성욱 기자. 네, 강성욱입니다. 네, 추운 날씨에 이른 아침부터 강한 충돌이 있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인천지방법원 집행관실은 오전 8시쯤부터 인천시 중구 영종도 스카이72 골프클럽에서 토지와 건물 인도를 위한 강제 집행을 시작했습니다. 우리 법원 역사상 최대 규모의 강제 집행으로 기록될 정도로 많은 인력이 동원됐습니다. 집행관실은 만일의 상황에 대비해 수백여 명의 인력을 동원해 스카이72 골프장 바닥 코스 입구에서 내부 진입을 시도했습니다. 그러나 골프장 안에서 식당 등을 운영하는 시설 임차인 측 역시 수백여 명의 인력을 동원해 강제 집행에 맞섰습니다. 양측의 충돌을 우려해 경찰도 수백여 명이 동원돼 상황 정리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대치 과정에서 분말 소화기가 뿌려지고 구성과 욕설이 오가는 등 상당 시간 혼란한 상황이 이어졌습니다. 이 과정에서 강제 집행을 방해한 8명이 현장에서 경찰에 연행돼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3시간여 동안 대치와 충돌이 이어지면서 일부 부상자도 발생했고 연로한 보수단체 회원들이 쓰러져 구급차에 실려 병원으로 후송되기도 했습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이 현장에 보수단체 회원들도 나와서 집행을 막았다고 하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네, 오늘 강제 집행 현장에는 보수단체인 대한민국 바로세우기 국민운동본부 회원들이 상당수 모였습니다. 경찰에 신고된 집회 인원은 1000명이었지만 운동본부 측은 오늘 1,500명이 집회에 참석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지난 2020년 9월 스카이72의 새 운영자를 선정하기 위한 입찰 과정에 전 정부 유력 인사들이 개입한 권력형 비리일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 정부 임기 말에 임명된 김경욱 현 인천공항공사 사장의 퇴진도 요구하고 있고 이에 대한 검찰의 수사도 촉구하고 있습니다. 입찰 과정의 권력형 비리 가능성에 대해서는 현재 대검의 재기수사 명령으로 인천지검에서 재수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네, 오늘 강제 집행은 그럼 어느 정도까지 진행이 됐습니까? 네, 법원 집행관실은 오늘 강제 집행 과정에서 골프장 코스 곳곳에 강제 집행과 관련한 알림 팻말을 꽂아두었습니다. 법원 판결에 따라 건물과 토지 인도에 대한 강제 집행이 이루어졌다는 내용입니다. 하지만 임차인들이 강력하게 반발하면서 클럽하우스 등 건물에 대한 명도는 사실상 불발됐습니다. 오늘 강제 집행을 막았던 스카이72 측 임차인들은 법적 효력이 없는 집행이고 오히려 임차인들의 점유권을 침해한 조치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법원에 강제 집행이 부당하다는 소송을 제기했고 집행관들에 대해서도 민형사상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말 대법원의 판결로 스카이72 골프장에 대한 소유권과 사용권 분쟁이 일단락됐지만 그 여지는 여전히 계속되고 있습니다. YTN 강성욱입니다. 새해 벽두부터 미국과 중국의 항모전단이 남중국해에서 대치 중입니다. 지역 해상 패권을 두고 삿바 싸움이 시작된 모습입니다. 베이징 강정규 특파원입니다. 지난 5일 중국은 산둥 항모전단의 남중국해 실전 훈련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我们将瞄准一流目标，坚持一流标准，围绕打硬仗、打胜仗。 친미로 기우는 듯했던 마르코스 필리핀 대통령이 베이징에서 시진핑 주석과 정상회담을 한 이튿날이었습니다. 中方愿同菲方继续以友好协商方式妥善处理海上问题，重启油气开发谈判。 미국은 곧바로 군함을 보내 타이완 해협을 통과하는 항행의 자유작전으로 맞불을 놨습니다. 이어 13일 니미츠 항모전단이 남중국해에 도착했습니다. F-18 슈퍼호넷 전투기 등 함재기만 90대, 존재 자체로 해상 패권이 누구에게 있는지 보여주는 겁니다. 젠15 전투기 등 40대가 탑재되는 산둥함은 일단 객관적 전력에서 절반에 못 미칩니다. 무엇보다 이륙을 돕는 캐터펄트 설비를 갖춘 미군의 핵추진 항모와 비교해 일명 스키 점프대 방식의 중국 디젤 항모는 한계가 분명합니다. 전투기 출격 시간이 오래 걸릴 뿐만 아니라 무장과 연료를 충분히 갖추고 이륙할 수 없어서 그만큼 작전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반면 중국은 항모 킬러로 불리는 붕펑 21D의 어모 사격을 비롯해 앞마당에 지리적 이점을 살릴 수 있습니다. 새해부터 촉발된 남중국해 삿바 싸움에서 밀리지 않기 위해 중국이 랴오닝 항모까지 동원해 미군 항모전단에 맞설 거란 전망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베이징에서 YTN 강정규입니다. 강제징용 문제와 관련한 우리 정부의 해법안과 피해자 측 입장이 일본 측에 전달되면서 이제 공은 일본으로 넘어갔습니다. 일본 정부나 피고 기업의 사과와 변제금 참여 여부 등 성의 있는 호응 조치가 나올지가 관건입니다. 조수연 기자의 보도입니다. 강제징용 공개 토론회 이후 닷새 만에 시작된 한일 외교당국 간 협상. 우리 정부가 제3자 변제 해법안과 피해자 측 입장을 일본 측에 전달한 만큼 이제 관건은 일본의 성의 있는 호응 수입니다. 우선 일본 피고 기업의 변제금 조성 참여 여부입니다. 일본 정부 내에서는 피고 기업에 대한 구상권 포기를 전제로 한 기부 방식이 거론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판결 이행 성격이 아니라면 우리로서는 원점으로 돌아가는 셈이어서 양측이 수용할 수 있는 현실적인 대안의 필요성이 거론됩니다. 그 기업에 한해서만이 아니라 일본의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재단에
기부금을 내는 형태. 그러니까 조금씩 뭐 한국도 양보하고 일본도 좀 양보한다 그럴까요? 기존의 입장에서 본다면은 그렇게 하는 해결 방안이 뭐 좀 더 현실적이지 않을까? 사죄와 관련해서는 역대 일본 정부가 발표한 과거사 관련 입장을 재확인하는 수준이 될 가능성이 유력해 보입니다. 사죄와 반성을 표명한 무라야마 담화 등을 계승한다는 건데 피해자 측에 얼마나 진정성이 전달되느냐가 중요합니다. 정부도 관련 노력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그렇다고 정부가 반드시 해야 되는 그런 조치, 그런 얻어내야 되는 것들에서 게을리하지 않겠습니다. 정부는 윤석열 대통령의 다음 달 방일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윤 대통령의 방일이 성사되면 한일 정상 셔틀 외교도 복원된다는 의미가 있지만 최대 현안인 강제징용 문제의 진전이 뒷받침돼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YTN 조수연입니다. 코로나19 유행이 잦아드는 가운데 정부가 오늘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조정하는 회의를 엽니다. 국가감염병 위기대응자문위원회는 오늘 오후 회의를 열고 실내 마스크 의무 조정을 위한 지표 상황과 중국발 코로나19 관리 현황 등을 자문할 예정입니다. 감염병 자문위가 권고안을 도출하면 정부는 내일 또는 오는 20일에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거쳐 실내 마스크 의무 조정 시점 등을 발표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실내 마스크 조정 관련 평가 지표 가운데 고령층의 2가 백신 접종률을 제외한 모든 조건을 충족한 상태입니다. 네팔 중부도시 포카라에서 발생한 여객기 추락 사고의 실종자 수색 작업이 계속됐습니다. 한국인 탑승자 2명의 신원도 확인됐습니다. 보도에 임수근 기자입니다. 네팔 중부 포카라에서 추락한 여객기 사고와 관련해 한국인 탑승객 2명의 신원이 확인됐습니다. 외교부는 네팔 주재 영사가 희생자들이 안치된 현지 병원을 방문해 소지품과 유류품을 통해 이같이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사고 여객기엔 40대 유모씨 부자가 탑승한 것으로 확인된 바 있습니다. 외교부에 따르면 네팔 당국은 외국인 희생자들의 시신을 추후 카트만두로 옮겨 검사 등을 통해 신원을 공식 확인할 계획입니다. 네팔 당국은 사고 당일 탑승자 72명 가운데 68명의 시신을 수습한 데 이어 이날도 나머지 실종자를 찾기 위한 수색 작업을 펼쳤습니다. 하지만 여객기가 추락한 곳이 때마침 협곡 지역이어서 수색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The unfortunate terrain is very difficult and it's very difficult to get all those dead bodies out from the crash sites and crash areas. 현장에서는 조종사 음성 정보와 비행 기록이 저장된 블랙박스도 수거됐습니다. 이런 가운데 여객기가 추락하기 직전 기내에서 촬영한 것으로 추정되는 동영상이 발견돼 안타까움을 사고 있습니다. 해당 영상엔 촬영자와 승객 서너 명, 창문 밖으로 포카라 주거지가 보입니다. 순간 비행기가 급격하게 기운다 싶더니 영상이 심하게 흔들립니다. 네팔 예띠 여객기 사고와 관련해 항공기가 갑자기 양력을 잃어버리는 이른바 실속 현상이 원인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해발 822m 고지에 있는 포카라 공항은 희박한 공기 밀도와 급변하는 기상으로 착륙이 어려운 곳으로 알려졌습니다. YTN 임수근입니다. 네팔 히말라야 안나푸르나에서 트레킹하던 50대 한국인 여성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네팔 교민사회에 따르면 안나푸르나의 트레킹 코스 가운데 한 곳인 토롱라패스에서 한 여행객이 50대 한국 여성 김모 씨의 시신을 발견해 현지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토롱라패스는 세계에서 가장 높은 고개로 불리는 곳으로 해발 5,000m가 넘는 곳에 있습니다. 성산대교 보수공사에서 부실 시공과 부실 감독이 무더기로 적발됐다는 소식 최근 전해드렸습니다. 어느 정도로 부실한지 취재진이 감사보고서를 입수해 살펴봤습니다. 공사는 사전에 승인된 설계나 계획이 무시된 채 제멋대로 이뤄졌고 관리 감독도 사실상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준혁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서울시 감사에서 부실 시공과 부실 감독으로 67건이나 지적사안이 나왔던 성산대교 성능 개선 공사. 취재진이 감사보고서를 통해 공사 과정을 살펴봤더니 그야말로 금이 갈 만한 상황이었습니다. 성산대교 보수공사에 활용된 건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공법입니다.
공사 기간을 아끼기 위해 현장에서 바로 콘크리트를 붓는 대신 공장에서 미리 만든 콘크리트 판을 가져와 까는 방식입니다. 제작을 맡은 업체는 성산대교 현장에서 242km나 떨어진 전북 김제와 정읍에서 이 판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시공사 측은 이때 적재함 길이보다 긴 바닥판을 1m에서 3m 튀어나온 상태로 실어오면서도 아무런 보호 조치를 하지 않았습니다. 바닥판이 성산대교에 도착해서 설치할 때도 이미 깔아둔 바닥판이 손상되지 않게끔 조금씩 날라서 공사 지점까지 옮겨야 하는데 규정 무게보다 27톤이나 초과한 과적 트레일러로 계속해서 공사 현장을 오가면서 바닥판에는 무리가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정밀 측량 없이 완충제를 설치하거나 바닥판 1개에 5개씩 설치하는 진동 방지 장치를 아예 안 끼우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서울시가 승인한 설계나 계획이 무시되고 마구잡이로 공사가 이뤄진 데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감독이 부실했던 겁니다. 바닥판 품질을 제대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감리와 시공사 점검이 철저히 이뤄져야 합니다. 하지만 성산대교 북단 155일, 남단 42일에 이르는 바닥판 제작 기간 가운데 실제 점검이 이뤄진 건 각각 3일 뿐. 대신 서울시에는 매일 참여했다고 허위 보고했습니다. 심지어 남단공사에서는 책임질 현장 대리인조차 아예 없었습니다. 시공사가 서울시에 대리인으로 승인받고 보고한 사람은 현장 대리인 선임 사실조차 전달받지 못했다고 감사위원회에 진술했습니다. 결국은 현장 대리인이 없었다든지 또는 이제 감리가 현재 계속 상주하지 않고 일단 특정 일만 상주를 하면서 감렸다는 것은 결국 이제 부실시공을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어줬다. 결국 성산대교에 생긴 균열은 품질 관리를 위한 기본적인 관리 감독이 사실상 없는 상태의 마구잡이식 공사가 만들어낸 결과물이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YTN 이준엽입니다. 국민의힘 전당대회 최대 변수로 떠오른 나경원 전 의원이 출마하는 쪽으로 마음을 굳혔다는 관측이 많습니다. 이른바 친윤계 의원들과는 각을 세우고 윤석열 대통령에겐 애정을 표하는 모습에는 이런 분석이 나왔습니다. 하태경 의원의 인터뷰 들어보겠습니다. 공식 출마 선언은 날짜를 정할 수 있겠지만 출마 문제에 대해서는 이미 정부직은 사라졌잖아요. 없어졌잖아요. 이제 할 일은 당에서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당대표 출마 거의 외통수예요. 대통령은 나경원을 정부 직책에서는 불신임을 했어요. 근데 당에서는 불신임 받지 않도록 나경원이 노력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나경원 의원은 지금 보면 친윤 반장 이런 식으로 이제 전략을 정리한 것 같아요. 이제 윤석열 대통령 위해서는 이제 열심히 노력하겠지만 당 내에 이제 소위 윤핵관, 장제원 의원으로 대표되는 윤핵관하고는 거리를 두겠다. 이런 가운데 당 지도부에서 다음 총선의 얼굴은 당대표가 아니라 대통령이라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임기 2년을 모두 채운 몇 안 되는 당대표 가운데 한 명인 황우여 전 대표도 언급이 됐습니다. 김행 비대위원 발언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황우여 대표께 여쭤봤어요. 어떻게 2년을 지켰냐. 여기에 키가 있다고 보는데 그분이 그러세요. 첫째, 무조건 대통령을 도왔다. 무조건. 그것이 제일 중요한 거다. 둘째, 나를 제외한 나머지 우리 당 소속의 국회의원들을 전부 다 스타로 만들려고 했었다. 그리고 나는 존재감이 없었다. 그래서 내가 당대표를 하는 시기 동안은 사람들이 당대표가 누군지 모르더라. 그래서 자기 별명이, 당신 별명이 어당팔이었었대요. 어리숙한데 당수가 8단이라고. 예컨대 지금 뭐 당대표 얼굴로 선거를 치른다? 이거 정치하는 사람들은 그런 얘기 안 합니다. 경찰이 더불어민주당 임종성 의원에게 법인카드를 제공했다는 의혹을 받는 건설사 대표를 불러서 조사했습니다.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는 경기도 광주시에서 활동했던 건설사 대표 A씨를 지난 주말 불러 임 의원에게 카드를 제공했다는 의혹에 대해서 캐물었습니다. 다만 A씨가 개인적인 이유로 정식 조사를 받을 여건이 되지 않아서 조서 작성은 하지 않고 간단한 면담 수준으로 진행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경찰은 지난 13일 임 의원의 의원회관 사무실과 경기도 광주에 있는 지역구 사무실, A씨의 자택도 압수수색했습니다.
임 의원은 지난 2020년 11월부터 여러 달 동안 경기도 광주시에서 활동했던 건설사 대표의 법인카드 등 금품을 받아 사용한 혐의로 입건돼 경찰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미국 기준금리를 결정하는 올해 첫 연준회의가 2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최근 물가가 조기에 잡히면서 올해 안에 금리 인하에 들어갈 것이라는 낙관론이 시장에서 퍼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인플레이션을 과소평가했다가는 큰 코 다칠 수 있다며 신중론을 펴는 목소리도 만만치 않습니다. 워싱턴 권준기 특파원입니다. 마틴 루서킹 주니어 기념일을 맞아 연설에 나선 바이든 대통령은 취임 이후 지난 2년간 성과를 나열하며 경제 회복을 부각했습니다. We have the most vibrant economy in the world right now. In the world. We're doing better than any other major nation in the world today. 실제로 지난해 6월 9.1%까지 치솟았던 소비자 물가 지수는 12월 6.5%까지 가라앉으며 인플레이션 정점론에 무게를 실었습니다. 하지만 미국 중앙은행인 연준과 시장이 바라보는 물가 전망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연준은 내후년인 2025년에야 목표로 했던 물가 상승률 2%가 가능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지만 시장에서는 올해 안에 2% 물가가 달성될 거라는 낙관론이 퍼지고 있습니다. We think inflation ends the year actually with a 2% handle, and we think that by the end of the year that the Fed will actually be cutting interest rates. 아직 물가를 잡으려면 갈 길이 멀다며 올해 금리 인상을 예상보다 더 높고 길게 이어갈 거라는 제롬 파월 의장의 말도 시장은 고지고대로 듣지 않았습니다. 2주 뒤 올해 첫 연준 회의에서 0.25%포인트로 베이비 스텝을 밟은 뒤 올해 안에 금리 인하로 정책 전환이 이루어질 거란 기대감이 퍼지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지난주 내내 뉴욕 증시가 상승세를 이어가고 FTX 사태 이후 침울하던 가상화폐 시장까지 덩달아 뛰었습니다. 상황이 이러다 보니 인플레이션을 과소평가해선 안 된다는 경고가 잇따라 나오고 있습니다. 비즈니스 인사이더는 인플레이션은 화산처럼 올랐다 깃털처럼 내려온다며 지금부터 물가가 더 천천히 내려갈 가능성이 클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블룸버그도 시장이 또다시 인플레이션을 과소평가하고 있다며 금리가 인하될 거란 전망은 손님 끌기용 쇼일 뿐이라고 낙관론을 경계했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권윤기입니다. 지난주와 달리 겨울 한파가 다시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날씨가 추워지면서 오히려 활기가 넘치는 곳이 있습니다. 기상캐스터가 그 현장에 나가 있습니다. 고은재 캐스터. 네, 화천 산천어 축제장에 나와 있습니다. 네, 날씨가 많이 추운데 사람들은 많다고요? 네, 이곳 화천에는 여전히 한파특보가 발령 중인데요. 분위기만큼은 굉장히 뜨겁습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낚시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보실 수 있는데요. 직접 빙판에 엎드려가기까지 하면서 굉장히 열정적으로 산천어 낚시를 즐기는 모습입니다. 주말에는 이보다도 훨씬 더 많은 관광객들이 이곳 축제장을 찾는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많은 인파가 얼음판 위에서 동시에 낚시를 즐기는 모습이 굉장히 이색적이다 보니까 CNN에서는 이 모습을 겨울 7대 불가사의로 선정하기도 했습니다. 코로나19로 중단됐던 축제가 올해 다시 개최되면서 열띤 얼음 낚시 풍경을 3년 만에 다시 볼 수 있게 됐는데요. 화천 산천어 축제에서는 얼음 낚시와 산천어 왼손 잡기는 물론 눈썰매, 루지, 실내 얼음 조각 광장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함께 즐길 수 있습니다. 지난 7일 개막한 이번 축제는 오는 29일까지 열릴 예정입니다. 당분간 추운 날씨가 예상되는 만큼 산천어 축제 찾으신다면 보온에도 철저히 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제주도에는 빗방울이 산발적으로 날리겠고요. 오후 늦게 인천을 시작으로 퇴근길 이후에는 수도권을 비롯한 중서부 지방에 눈이 오겠습니다. 양은 1cm 안팎으로 많지 않겠습니다. 오늘 낮 기온은 서울 1도, 대전과 전주 3도, 대구 4도로 예상되는데요. 찬바람의 체감 온도는 이보다 낮겠습니다. 이번 추위는 쉽게 풀리지 않고 설 연휴까지 길게 이어지겠는데요. 추위 속에 모레는 중서부 지방에, 금요일에는 제주도에 비나 눈이 오겠습니다. 지난주 날씨가 워낙 포근했던 탓에 이번 주 다시 찾아온 강추위가 더욱더 매섭게 느껴집니다. 온도 변화가 매우 극심한 만큼 면역력 관리에 유의하셔야겠고요. 추울수록 그 묘미가 더해지는 이런 겨울축제 현장을 찾으셔서 추위를 즐겁게 이겨내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강원 화천에서 YTN 고은재입니다.
이상으로 뉴스앤이슈 마치겠습니다. 잠시 뒤에 더 뉴스가 방송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